삼성이 뭐가 대단하냐? 일본 정부가 전 세계 앞에서 한국 기술을 조롱했습니다. 싸구려 대량 생산품이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일본 경제의 심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토요타, 닛산, 혼다 공장 전체가 가동 중단됐고 일본 총리가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장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도쿄 특파원으로 발령받은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그랜트 밀러 뉴욕타임스 아시아 지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일본 정부 청사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자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죠.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공지를 받고 서둘러 온 겁니다. 무슨 발표일지 궁금했어요. 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제산업성 장관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양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노트를 펼쳤죠. 저도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일본은 새로운 전략을 시작합니다. 장관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국 배터리에 대한 의존을 끝내겠습니다. 탈삼성을 선언합니다. 저는 메모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탈삼성이라고요? 옆에 앉은 일본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고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뒷자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싸구려 대량 생산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저급 부품에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은 자체 기술로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들 것입니다. 품질과 안전성에서 완전히 다른 수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일어나서 손뼉을 쳤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죠. 뭔가 이상했거든요. 기술 발표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선언 같았습니다. 제 옆 독일 기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좀 심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관이 자료를 넘겼어요. 한국 배터리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떴죠. 첫 번째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품질 불안정, 기술력 부족, 안전성 미흡, 수명 짧음.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건 기술 평가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단정적인 문장들만 나열돼 있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대체 공급선은 확보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장관이 자신있게 답했죠. 파나소닉과 도시바가 증산 체제에 들어갑니다. 석 달 안에 완전 전환 가능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석 달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싶었죠. 배터리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데 석 달이면 된다고요? 영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예상하셨나요? 장관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그들이 배울 게 있다면 일본의 진짜 기술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은 빠르기만 하고 정밀함은 없어요. 대량 생산에만 익숙한 나라죠. 회견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했죠. 이건 기술 자신감이 아니라 상대를 얕잡아보는 말이었습니다. 모욕에 가까웠어요. 프랑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현재 재고는 얼마나 됩니까? 장관이 잠시 망설였어요. 충분합니다. 그가 짧게 답했죠. 구체적인 숫자는 기업 기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전환 기간 동안 문제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밑줄 그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피한다는 게 수상했어요. 정말 충분하다면 당당하게 말했을 텐데요. 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쿄 거리는 평온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죠.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죠. 삼성 배터리 일본 공급 비중.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전기차 배터리의 65%가 한국산이었어요. 토요타, 닛산, 혼다 모두 삼성과 LG 배터리를 쓰고 있었죠.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65%라고요? 이걸 석 달 만에 대체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다른 검색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일본 국내 배터리 생산 능력. 현재 일본 기업들의 생산량은 수요의 절반도 안 됐어요. 급격한 증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본,
한국 배터리 의존 탈피 선언. 하지만 타이핑하다가 멈췄죠. 이 기사가 맞을까요? 단순한 정책 발표 기사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게 있을까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닫았습니다. 더 취재가 필요했어요. 오후에 일본 자동차 업계 소식통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요타 협력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죠. 오늘 발표 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들었어요. 그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솔직히 걱정됩니다. 왜요? 저는 되물었어요. 정부가 대체 공급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나소닉 증산 불가능합니다. 생산 라인 확장하려면 최소 1년 걸려요. 석 달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장비 발주부터 설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모르겠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정부가 뭔가 계획이 있겠죠. 근데 현장에선 아무도 몰라요. 우리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갑자기 발표만 나온 거예요. 재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흘치. 사흘이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그가 확인했어요. 한국산 배터리 재고가 사흘치밖에 없어요. 원래 적기 공급 시스템이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들어오는 거죠. 공급이 끊기면 사흘 후엔 라인이 멈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사흘이라고요? 석 달 안에 대체하겠다는 계획인데 재고는 사흘치밖에 없다는 겁니까? 뭔가 어긋나고 있었어요. 정부는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는데 현장은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었습니다. 저녁 때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방송들이 오늘 발표를 대서특필하고 있었어요. 한 앵커가 말했죠. 드디어 일본이 한국 의존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기술의 자립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다른 채널도 비슷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국 배터리의 문제점을 나열했어요. 품질이 떨어진다. 기술력이 부족하다. 일본이 훨씬 낫다.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 시장에 기생해왔어요. 이제 그 관계를 끊을 때입니다. 저는 채널을 돌리다가 한국 뉴스를 찾았습니다. KBS 국제방송이었어요. 한국 쪽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일본 발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뉴스들을 하고 있었죠. 경제 소식, 날씨, 스포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조용하다는 게 더 불안했어요. 보통 이런 발표가 나오면 즉각 반발 성명을 내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외교부 대변인이 유감을 표명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게 수순이었죠. 근데 침묵이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 편집장이었어요. 그랜트. 오늘 일본 발표 기사 언제 보내나? 내일 아침까지 보내겠습니다. 저는 답했죠. 각도를 좀 더 잡아봐야 할 것 같아요. 뭐가 문제야?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단순 발표 기사면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현장 반응이 이상해요. 정부 발표와 업계 분위기가 안 맞아요. 재고도 사흘치밖에 없대요. 그래? 편집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파봐. 흥미롭네.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일본 정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을 깔보는 태도가 명확했죠. 싸구려 대량 생산품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현장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재고는 사흘치뿐이었고 증산 계획은 비현실적이었죠.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항의도 해명도 없었죠. 저는 펜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일본은 너무 큰 소리쳤고 한국은 너무 조용했어요. 뭔가 균형이 안 맞았습니다. 며칠 후면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쿨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밝았고 거리는 활기찼죠.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곧 뭔가 바뀔 거라고요.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스팸 메일 사이에 제목 없는 메일이 하나 보였어요. 발신자도 이상했죠. 익명의 임시 계정 같았습니다. 보통은 이런 거 안 여는데 뭔가 끌렸어요. 클릭했습니다.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삼성 공급 끊기면 72시간.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72시간이라고요? 무슨 뜻이죠? 스크롤을 내렸어요.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죠. 다운로드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바이러스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스프레드시트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어로 된 표였어요. 제목은 부품 재고 현황이었죠. 세로축에 부품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엔진 부품, 전자 부품, 배터리, 타이어. 가로축에는 공장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도요타 아이치 공장, 닛산 요코하마 공장,
혼다 사이타마 공장. 저는 배터리 항목을 찾았습니다. 있었어요. 한국산 배터리라고 명시돼 있었죠. 그 옆 숫자를 봤습니다. 모든 공장이 사흘치 이하였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제 전화로 들었던 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한 공장만이 아니라 전체가요. 파일을 더 살펴봤습니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사내 기밀. 외부 유출 금지. 이건 내부 문서였습니다. 누군가 몰래 빼돌린 거였죠. 저한테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왜 보낸 걸까요? 다시 메일로 돌아갔습니다. 발신자 주소를 자세히 봤어요. 임시 계정이라 추적은 불가능했죠. IP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일 하단에 작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기자님이 진실을 쓸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누군가 내부 고발을 한 겁니다. 아마 자동차 회사 직원이겠죠. 양심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정부는 괜찮다고 하는데 현장은 파국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파일을 프린트했습니다. 종이로 보고 싶었어요. 프린터에서 용지가 나왔죠. 숫자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형광펜으로 배터리 항목에 밑줄을 그었어요. 72시간, 정확히는 48시간에서 72시간이었습니다. 공장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평균 사흘이었어요. 전화를 들었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도요타 소식통한테 다시 걸었죠. 벨이 울렸고 그가 받았습니다. 저예요. 그랜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재고 확인하고 싶은데요. 뭘 확인하고 싶으신데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사흘치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히 며칠인가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기사 쓰려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숫자가 정확해야 해서요. 72시간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요. 내일이면 48시간 남는 거죠. 맞아요. 그가 확인했습니다. 모레 아침이면 24시간이고요. 공급이 안 들어오면 사흘 후엔 멈춰요. 라인 전체가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공장들도 비슷합니까? 제가 아는 한 전부 그래요. 그가 답했습니다. 업계 표준이거든요. 적기 공급 시스템. 재고 쌓아두면 비용이니까 필요한 만큼만 들여오는 거죠. 효율적이지만 공급이 끊기면 바로 끝나요. 정부는 알고 있을까요? 제가 물었죠. 당연히 알죠. 그가 쓴웃음 쳤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업계가 계속 경고했거든요. 근데 무시했어요. 괜찮다고만 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엑셀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72시간. 이 숫자의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일본 자동차 산업이 멈추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급이 끊기면 사흘 만에 모든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거였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 규모를 검색했어요. 연간 생산 대수, 고용 인원, GDP 기여도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멈추면 수천억엔 손실이었어요. 사흘이면 조 단위였죠. 그리고 파급 효과까지 치면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72시간. 일본 경제 마비. 이건 기사거리가 아니었어요. 재난 경보였죠. 점심시간에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라멘 가게로 걸어갔어요. 혼자 앉아서 국물을 떠먹으며 생각했죠. 이 정보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냥 쓰면 될까요? 아니면 더 확인이 필요할까요? 내부 고발 자료라 출처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익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차 검증은 됐어요. 소식통 증언과 일치했죠. 라멘을 다 먹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도쿄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죠. 가게들이 문을 열었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72시간 후에 뭐가 올지를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72시간. 일본을 멈출 숫자.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일본 정부가 자신있게 탈삼성을 선언했지만 현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썼죠. 재고는 사흘치뿐이고 대체 공급선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72시간 만에 산업이 멈춘다는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어요. 멈춘 손가락을 봤습니다. 이 기사를 지금 쓰는 게 맞을까요?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죠. 결정했습니다. 쓰기로요. 진실이니까요. 사람들이 알아야 했어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문장들이 화면에 채워졌어요. 사실만 적었습니다. 과장도 추측도 넣지 않았죠. 숫자와 증언만으로 구성했어요. 1시간 후 초고가 완성됐습니다. 읽어봤어요. 괜찮았죠? 편집장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사 보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검토 부탁드려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지금 읽어볼게. 30분 후 전화가 왔어요. 그랜트, 이거 확실한 거야?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내부 문서랑 현장 증언 둘 다 있어요. 출처는 익명입니다. 저는 말했죠. 하지만 교차 검증됐어요. 편집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좋아. 내일 일면에 실자. 준비해.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내일이면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를요. 일본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어요. 여전히 일본 방송들은 낙관적이었죠. 한 경제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탈삼성은 일본 경제 독립의 시작입니다. 우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방송도 비슷했어요. 모두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고 있었죠. 72시간이라는 진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일함을 다시 확인했어요. 익명의 메일을 찾아 다시 읽었죠. 삼성 공급 끊기면 72시간.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꿀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곧 깨질 거라는 걸요.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동시에 두려웠죠. 제 기사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진실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뉴욕타임스 국제판을 집어들었죠. 일면에 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72시간. 일본 자동차 산업의 시한폭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진도 함께 실렸죠. 도요타 공장 전경이었습니다. 신문을 다시 놓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장 사람들이 실제로 뭐라고 하는지 직접 들어야 했죠. 택시를 타고 도요타 협력사가 밀집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이치현이었어요. 도쿄에서 2시간 거리였죠. 차창 밖으로 공장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평소처럼 가동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공장 앞에서 내렸습니다. 중소부품 제조업체였어요. 정문 경비실로 갔죠.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경비가 안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관리직 같았죠. 무슨 일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입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어요. 배터리 공급 문제로 취재 중인데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대회 발표는 본사에서 하는 거라서요. 저희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현장 분위기 좀 알고 싶어서요. 문제 없으시죠? 문제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공급은 정상이고 생산도 차질 없어요. 정부 발표대로입니다. 저는 메모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재고는 충분합니까? 그가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죠. 그건 기업 기밀입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정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기자님, 돌아보니 젊은 직원이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 얘기 들었어요. 그가 주변을 살피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저쪽으로 가시죠. 공장 담장을 따라 조금 걸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멈춰 섰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기사 봤어요. 72시간이라는 거요. 네. 제가 썼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확인했어요. 여러 공장 재고가 사흘치예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저희도 비슷해요. 어제 창고 확인했는데 배터리가 얼마 없더라고요. 이틀치 정도. 그럼 공급이 끊기면요? 제가 물었죠. 끝이죠. 그가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이틀 후면 라인 멈춰요. 차 못 만들어요. 우리 같은 중소협력사는 바로 타격이에요. 월급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대요. 그가 쓴웃음 지었습니다. 정부 믿으래요. 대체 공급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선 아무도 안 믿어요. 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불안한 듯 했어요. 더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들어가야 해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진실 써주세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린 그냥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두 번째 공장으로 갔습니다. 더 큰 곳이었어요. 부품 물류센터였죠. 정문에서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거절당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트럭 운전사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어요. 날씨 좋네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네요. 그가 답했어요. 기자님이신가 봐요? 어떻게 아셨어요? 카메라 들고 계시잖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요즘 공장 주변에 기자들 많이 와요. 다들 같은 거 물어보죠. 배터리 얘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실제로 어떤가요? 그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안해요. 저는 물건 나르는 사람이니까 잘 알아요. 요즘 한국에서 오는 배터리 물량이 줄었어요. 전보다 확실히 적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죠.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근데 창고 재고도 별로 없어요. 어제 하역하러 들어갔는데 텅텅 비었더라고요. 보통 때는 쌓여 있는데 말이에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걱정되죠. 그가 담배를 비볐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나르는 사람이에요. 회사가 알아서 하겠죠. 세 번째 장소는 물류 창고였습니다. 대형 유통센터였어요. 여러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곳이었죠. 사무실로 들어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재고 현황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품목이 뭔데요? 그가 되물었어요. 한국산 배터리입니다. 그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죠. 현재 재고요? 네. 저는 답했습니다. 적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어요. 구체적으로요? 제가 다시 물었죠. 이틀치 정도요. 그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치 유지하는데 요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한국 쪽에서 물량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을까요? 모릅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요청은 하는데 안 들어와요. 추가 공급 계획은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사에 문의했는데 답이 없어요. 기다리래요. 근데 기다리면 재고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장 멈추죠. 그가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배터리 없으면 차 못 만들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부는 현장 모르니까요. 서류상으로는 괜찮아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데 재고는 계속 줄어요. 사흘이면 바닥나요. 오후 내내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공장 직원, 트럭 기사, 창고 관리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났어요. 모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답했어요. 회사 방침이었죠. 하지만 인터뷰가 끝나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진짜로 끊기면 끝이라고 했어요.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안하다고 말했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었어요.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현장은 파국을 예감하고 있다. 도쿄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그랜트 밀러입니다. 기자님, 저 어제 만난 사람이에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공장 직원이었던 것 같았어요. 네, 기억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회사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금지래요. 회사 허락 없이 기자 만나면 징계래요. 다들 겁먹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조심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진실 쓰려다가 다치실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현장 목소리를 막으려는 거였죠. 하지만 늦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정리했어요.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했죠. 현장의 목소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1시간 후 완성했어요. 편집장한테 보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좋아. 내일 이면에 싣자. 계속 파.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도쿄 불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요. 다만 말하지 못할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긴급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국회 경제위원회 질의응답이 생중계된다는 거였어요. 경제산업성 장관이 출석한다고 했죠.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일본 국회 방송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이미 중계가 시작되고 있었죠. 화면에 국회 본회의장이 보였습니다.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단상에는 장관이 서 있었죠. 며칠 전 기자회견 때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최근 외신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배터리 재고가
사흘치밖에 안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제 기사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장관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건 과장된 보도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환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재고량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장관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건 기업 기밀입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 없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공장들의 배터리 재고가 평균 사흘치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장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출처를 밝히십시오. 의원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출처는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입니다. 장관님,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을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한국과 결탁한 것 아닙니까?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과 결탁이라고요?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겁니다. 장관이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 기회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삼성 배터리는 기술이 아니라 물량입니다. 저는 펜을 들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기만 하고 정밀함은 없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죠. 대량 생산에만 익숙한 나라예요. 품질은 일본이 훨씬 앞섭니다. 우리가 왜 그런 저급 부품에 의존해야 합니까? 회의장 한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정책 논쟁이 아니었어요. 감정적인 공격이었죠. 다른 야당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장이 허락했고 그가 일어섰어요. 장관님, 지금 한국 기술을 모욕하시는 겁니까? 그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관이 웃었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한국 배터리의 불량률을 아십니까? 일본 제품의 3배입니다.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낙제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참고 써온 겁니다. 이제는 안 참겠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불량률 3배라고요? 근거가 뭐죠? 데이터를 본 적이 없는데요.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통계 출처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장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우리 부처 자체 조사입니다. 곧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은 국가 안보를 위해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말에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배터리 품질이 국가 안보 문제라고요? 과장이 심했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한국은 우리 시장에 기생해왔어요. 싼 값에 물량 공세로 밀어붙인 겁니다. 기술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바로잡을 겁니다.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이건 정책 설명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죠. 질의응답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장관은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했어요. 한국 기술은 저급하다. 일본이 우월하다. 탈삼성은 정당하다. 야당은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죠. 여당이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중계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봤어요. 이제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누가 봐도 모욕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아직 반응은 없었어요. 시차 때문인지 속보가 안 올라온 것 같았죠. 편집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일본 국회 중계 보셨어요? 봤어. 그가 답했습니다. 완전히 선 넘었더라. 기사 써야겠죠?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빨리 써. 한국 반응 나오기 전에 올려야 해. 기사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장관, 한국 배터리 기술 공개 폄하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본문에는 장관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물량일 뿐 기술이 아니다. 빠르기만 하고 정밀함 없다. 불량률 3배. 모두 적었죠.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의견은 넣지 않았어요. 다만 사실만 나열했죠. 1시간 만에 초고가 완성됐습니다. 편집장한테 보냈어요.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좋아. 지금 바로 올린다. 기사가 웹사이트에 게시됐습니다. 저는 새로 고침을 눌러 확인했어요. 메인 페이지 톱 기사였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늘어났어요. 대부분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너무 나갔다. 외교 결례다.
증거도 없이 모욕했다. SNS에서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리트윗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죠. 일본의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거리는 평온했죠. 하지만 인터넷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 한국 외교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속보로 떴어요. 저는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일본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한국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근거 없는 비방은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각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다.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쿄 주재 한국 기자였어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죠. 그랜트, 기사 봤어.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 완전히 미쳤더라. 너무 심했죠. 저는 동의했어요. 선 넘은 거 맞아요. 이제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삼성이랑 LG가 회의 중이래.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 뭘 준비하는데요? 제가 물었죠.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조용해.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워.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하다고요? 항해 성명만 내고 끝일까요? 아닐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있을 거였죠. 밤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방송들이 국회 질의응답을 다루고 있었어요. 대부분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한 앵커가 말했죠. 장관님께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기술의 한계를 지적한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건 보도가 아니라 선동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 움직일 겁니다. 조용히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쪽 반응이 궁금했어요. 어제 일본 장관 발언이 너무 심했으니까요. 당연히 강력한 항의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어제 나온 유감 표명 성명이 전부였어요. 추가 발표는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후속 조치가 나와야 정상이었어요. 주일 대사 소환이라든가 경제 보복 검토라든가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웹사이트도 확인했습니다. 일정 공지만 올라와 있었어요. 대통령 발언도 없었죠. 대변인 브리핑도 예정에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당연히 일본 장관 발언을 크게 다루고 있었어요. 비판 기사가 쏟아졌죠. 하지만 정부 대응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제 외교부 성명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알림이 떴어요. 속보였죠. 삼성 SDI 공지사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만 있었어요. 품질 만전을 위한 전수 정밀 검수 실시.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품질 만전을 위한 전수 정밀 검수. 무슨 뜻이죠? 몇 분 후 또 알림이 떴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공지사항이었어요. 내용은 똑같았죠. 품질 만전을 위한 전수 정밀 검수 실시.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두 회사가 동시에 같은 공지를 냈어요. 우연일까요? 세 번째 알림이 떴습니다. SK온이었어요. 역시 같은 내용이었죠. 품질 만전을 위한 전수 정밀 검수 실시.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쿄 아침 하늘이 맑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동시에 같은 발표를 했어요. 조율된 거였죠. 정부 지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다시 앉아서 공지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품질 만전을 위한 전수 정밀 검수 실시. 겉으로는 품질 관리 조치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속뜻이 있었죠. 전수 검수라는 건 모든 제품을 다시 점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 일주일. 그동안 공급이 중단되는 거였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일본 공장들의 재고가 사흘치였어요. 검수가 일주일 걸리면 나흘은 공백이었죠. 공장들이 멈추는 겁니다. 핸드폰을 들어 도요타 소식통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그가 받았죠. 여보세요? 저예요. 그랜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 배터리 회사들 공지 보셨어요? 봤어요.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난리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죠. 공급 중단이죠. 그가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전수 검수한다면서
출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모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공지에는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품질 확인될 때까지래요.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며칠 정도 걸릴까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이요. 그가 답했습니다. 근데 전수검수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모름, 한 달, 알 수 없어요. 그럼 공장은요? 멈추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고가 사흘치밖에 없잖아요. 사흘 후면 라인 멈춰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공지문을 봤습니다. 품질 만전을 위한 전수 정밀 검수.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품질 만전. 어제 일본 장관이 뭐라고 했죠? 한국 배터리는 불량률이 높다고 했어요. 품질이 떨어진다고 했죠. 한국은 그 말에 대응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대신 품질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누가 봐도 정당한 조치였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공급 중단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검수. 이건 싸움이 아니라 심판이구나.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위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품질 검수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일본 산업을 멈출 수 있는 카드였어요. 편집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가 물었어요. 배터리 3사가 동시에 전수 검수 발표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공급이 중단될 겁니다. 그거 큰 건가? 편집장이 물었죠. 엄청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일본 공장들은 재고가 사흘치예요. 검수가 일주일 걸리면 나흘은 공백이죠. 산업이 멈춰요. 기사 써. 편집장이 지시했습니다. 빨리.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고 제목을 입력했어요. 한국. 조용한 대응 시작.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동시에 품질 검수를 발표했다고 썼어요.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죠. 일본 공장들의 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흘 후면 가동 중단될 거라고 밝혔어요. 1시간 만에 초고가 완성됐습니다. 편집장한테 보냈어요. 답장이 금방 왔죠. 좋아, 올린다. 기사가 웹사이트에 게시됐습니다. 저는 댓글을 확인했어요.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죠. 한국이 드디어 대응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일본 자업자득이다. 점심시간에 일본 정부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생중계로 봤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검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이 서류를 넘겼어요. 품질 관리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공급 중단 가능성은요? 다른 기자가 물었죠. 우리는 이미 대체 공급선을 확보했습니다.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파나소닉이 증산 중이고 도시바도 준비됐어요. 문제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현실을 모르고 있었죠. 오후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차트를 봤어요. 토요타, 닛산, 혼다 모두 하락세였죠. 시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대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저녁 때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회사들 발표를 다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톤이 절제돼 있었죠. 과장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품질 검수는 기업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품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는요. 철저히 점검해서 문제 없음을 입증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분이 완벽했어요. 일본이 품질 문제를 제기했으니 한국이 점검하는 거였죠. 누가 봐도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어요.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TV를 켰죠. 일본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낙관적이었어요. 한 앵커가 말했죠. 한국의 검수 발표는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이 기간에 국산 배터리로 전환하면 돼요. 파나소닉과 도시바가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볼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면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의 조용한 대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어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검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였어요.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한국 뉴스를 확인하다가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SDI 수석 엔지니어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진이 함께 실렸죠. 중년 남자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 수석 엔지니어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배터리 전문가라고 소개됐죠. 개발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을 찾았습니다. 한국 언론사 웹사이트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클릭해서 재생했죠. 화면에 회견장이 나타났습니다. 김도현이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도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삼성 SDI에서 30년간 배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죠. 배터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우리 배터리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말했어요. 저급하다. 불량률이 높다. 기술이 아니라 물량이라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현장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사실은 뭡니까? 김도현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배터리는 부품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심장입니다. 김도현이 계속 말했어요. 차가 서면 사람이 멈춥니다. 배터리가 고장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손으로 확인합니다. 기계로만 검사하지 않아요. 사람 눈으로 다시 봅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현의 말이 무게가 있었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불량률이 높다는 지적은요? 거짓말입니다. 김도현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우리 배터리 불량률은 0.001%입니다. 10,000개 중 하나도 안 돼요. 일본 기업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우리 배터리를 써왔으니까요. 불량이 많았다면 진작에 끊었겠죠. 그럼 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죠. 김도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이유겠죠. 하지만 기술은 정치가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가볍게 말할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기술은 정치가 아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김도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우리 배터리 안전 테스트 결과가 있습니다. 국제 기준보다 3배 엄격한 조건에서 시험했어요. 모두 통과했습니다. 증명서도 있고 제3자 검증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한다면 언제든 공개하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고객이 증명해주니까요. 김도현이 답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배터리를 씁니다. 유럽, 미국, 중국 다 쓰고 있어요. 왜 쓰겠습니까? 좋으니까 쓰는 거죠. 그게 증명입니다. 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도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히 앉아 있었죠.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전수검수는 얼마나 걸립니까? 김도현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모든 제품을 다시 확인해야 하니까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일본 공장들이 멈출 텐데요. 기자가 말했죠.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일본이 우리 품질을 의심했으니까요. 의심을 풀려면 확실히 보여줘야죠. 그게 책임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에 저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죠. 일본 정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김도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기술을 존중하십시오. 우리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선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일합니다. 그걸 싸구려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현이 마지막 문장을 말했어요.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심장입니다. 그 심장을 만드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김도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배터리는 심장이다. 사람을 태우는 심장이다.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2번 그었어요. 이 사람은 싸우러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변호하러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책임을 지러 나온 거였죠. 30년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편집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엔지니어가 기자회견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봐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데 편집장이 물었죠. 배터리는 심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심장이라고요. 30년 경력자가 한 말이에요. 무게가 달라요. 기사 써. 편집장이 지시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죠. 한국 엔지니어의 자부심.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김도현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30년 경력, 현장 전문가,
말수 적은 기술자. 그가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배터리는 부품이 아니라 심장이다. 기술을 존중하라. 책임을 다하겠다. 1시간 만에 초고가 완성됐습니다. 편집장한테 보냈어요. 답장이 금방 왔죠. 좋아, 올린다. 이거 퍼질 거야. 기사가 웹사이트에 게시됐습니다. 저는 SNS를 확인했어요.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배터리는 심장이라는 문장이 인용됐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녁 때 그 문장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디서나 볼 수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의 한마디가 울림이 됐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 달라졌다는 걸요. 기술 대 기술이 아니었어요. 오만 대 자부심이었죠.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검수를 시작한 지 72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뉴스를 확인했죠. 일본 증시가 개장하기 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요타 소식통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기자님, 큰일 났어요.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물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1공장 라인이 멈췄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배터리 재고가 떨어졌거든요. 더 이상 생산 못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멈췄다고요? 네, 30분 전에요. 그가 확인했습니다. 이 공장도 오후면 멈출 거예요. 재고가 거의 없대요. 다른 회사들은요? 제가 물었죠. 다 비슷할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패닉이에요. 한국에서 배터리가 안 들어오니까요. 파나소닉 증산은요? 안 됐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인 확장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대요. 최소 2달은 있어야 한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사무실로 가야 했어요. 이건 속보감이었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일본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아직 보도가 안 나왔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기자들이 모르는 것 같았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긴급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자동차 업계 소식통들이었죠.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 저는 확인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닛산 협력사, 혼다 부품사, 미쓰비시 관계자 모두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라인이 멈추기 시작했다고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도요타 아이치 1공장 가동 중단, 닛산 요코하마 공장 부분 중단, 혼다 사이타마 공장 오후 중단 예정. 편집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공장들 멈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확실해? 그가 물었죠. 확실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3군데 이상 확인했어요. 배터리 재고 떨어져서 생산 못하고 있어요. 속보 올려. 편집장이 지시했습니다. 빨리. 저는 간단한 속보 기사를 썼습니다. 72시간 만에 일본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한국 배터리 검수로 공급 중단, 재고 소진으로 생산 불가. 몇 줄 안 되는 짧은 기사였죠. 하지만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기사가 올라가자 즉시 반응이 터졌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SNS에서 리트윗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 만에 일본 언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뉴스 속보로 나갔죠. 저는 TV를 켰습니다. NHK에서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도요타 공장 앞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문이 닫혀 있었어요. 평소라면 트럭들이 드나들 시간인데 조용했죠. 기자가 리포트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재고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나와 있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이에요. 공장이 멈추면 협력사들도 타격받습니다. 고용, 수출 모두 영향받아요. 하루 손실이 어느 정도입니까? 앵커가 물었죠. 수천억 엔입니다.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하루만 멈춰도 엄청난 손실이에요. 일주일 가면 조 단위로 올라갑니다. 주가도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차트를 봤어요. 도요타가 개장 직후부터 떨어졌죠. 닛산, 혼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품사들은 더 심했어요. 10% 이상 폭락한 곳도 있었죠. 점심때 일본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제산업성 차관이 나왔어요. 장관은 안 나왔죠. 저는 생중계를 켰습니다. 차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자동차 공장에서 일시적인 생산 조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공급 지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게 얼마나 됩니까? 며칠 정도로 예상합니다. 차관이 답했죠. 대체 공급선 확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파나소닉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증산 중입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곧 물량이 나올 겁니다. 고지 언제입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죠. 차관이 망설였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아니었죠. 최소 일주일.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에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멈춘 공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택시를 타고 도요타 공장으로 향했죠. 1시간쯤 걸렸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트럭이 한 대도 없었어요. 주차장에 차들만 가득했죠. 직원들 차였습니다. 정문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었어요. 담배를 피우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기자인데요. 한 중년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뭐 물어보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죠. 그가 담배를 비볐습니다. 보시다시피 멈췄어요. 배터리가 없어서요. 언제 재개됩니까? 모릅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른대요. 한국에서 배터리가 언제 올지 몰라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걱정되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급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오래 멈추면 회사도 어렵잖아요. 우리 같은 말단 직원들이 제일 먼저 잘리는 거예요.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부가 한국 탓한다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한국 배터리가 저급하다고 했죠. 그 남자가 쓴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20년 넘게 썼는데 문제 없었어요. 갑자기 저급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현장 모르고 막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보는 거죠. 제가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허락했어요. 저는 멈춘 공장과 모여있는 직원들을 찍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썼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차를 만들 수가 없다는 직원의 말을 인용했죠. 삼성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담았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 제 기사가 일본 방송에 인용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외신에서는 현장 직원들의 불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제가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멈춘 공장 앞에 모여있는 직원들이었어요. 그 장면이 방송을 타자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정부 비판이 쏟아졌어요. 우리가 너무 나갔다. 한국 기술을 무시한 게 잘못이다. 현장 사람들만 피해본다.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TV를 켰죠. 토론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패널이 말했어요. 72시간 만에 우리 산업이 멈췄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 배터리 없이는 안 됩니다. 인정해야 해요.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다는 걸요.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공장들이 멈춘 지 하루가 지났어요. 저는 일본 정부 반응이 궁금했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전 10시에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 주재였어요. 저는 청사 앞으로 갔죠.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회의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다른 기자들과 함께 밖에서 기다렸죠. 정오가 지나서 문이 열렸습니다. 경제산업성 장관이 나왔어요. 며칠 전 탈삼성을 선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단상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현재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인 공급 중단 때문입니다. 저는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일방적인 공급 중단이라고요? 이건 한국의 경제 보복입니다.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품질 검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는 자유무역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예요. 국제사회에 알리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께서 먼저 한국 기술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장관이 반박했어요. 품질 문제는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가 틀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이 검수하는 게 왜 보복입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죠. 장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타이밍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탈삼성을 선언한 직후에
검수를 시작했어요. 명백히 보복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지 논리였어요. 한국이 품질 검수를 하는 건 정당한 권리였죠. 오히려 일본이 먼저 품질 문제를 제기했으니까요. 대책은 뭡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호소하겠습니다. 장관이 답했어요. 중국과 유럽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체 배터리 공급을 협의 중입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본 정부 한국 경제 보복 주장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하지만 쓰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중국과 유럽이 도와줄까요? 오후에 답이 나왔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성명을 냈어요. 일본의 긴급 배터리 공급 요청을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어렵다. 중국 기업들의 생산 물량이 자국 수요로 이미 배정돼 있다. 추가 공급은 품질 기준 문제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품질 기준 문제라고요? 중국이 일본 기준을 못 맞춘다는 뜻이었죠. 유럽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배터리 업체가 답변을 보냈어요. 현재 생산 물량이 유럽 시장 공급으로 계획돼 있다. 일본까지 공급하려면 최소 6개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긴급 대응은 불가능하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망칠 문이 전부 닫혔다. 저녁 뉴스에서 중국과 유럽의 답변이 보도됐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중국도 유럽도 즉각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어요. 우리는 고립됐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배터리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기술도 필요하고 설비도 필요하죠. 한국이 20년 넘게 투자해서 만든 경쟁력이에요. 그걸 며칠 만에 대체한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앵커가 물었어요. 한국한테 사과해야죠. 전문가가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TV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 길밖에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요타 소식통이었어요. 기자님, 협력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죠. 중소부품사들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공장이 멈추니까 부품 주문이 안 들어와요. 매출이 끊긴 거예요. 급여도 못 주는 회사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번 주 안에 파산하는 곳 나올 거예요. 그가 답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줘요. 업계 전체가 위험하다고 보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동차 회사만이 아니었어요. 협력사, 부품사, 물류사 모두 연결돼 있었죠.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가가 또 폭락했습니다. 자동차 업종 전체가 무너졌어요. 부품사들은 더 심했죠. 일부는 거래 정지됐습니다. 저는 실시간 차트를 보며 숫자를 적었습니다. 도요타 전일 대비 12% 하락, 닛산 15%, 중소 부품사 평균 20% 이상. 점심때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총리실 발표였어요. 총리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죠.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청사로 향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몰려들고 있었어요. 회견장이 금방 가득 찼죠. 오후 3시에 총리가 나타났습니다. 단상에 올라섰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재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여러 공장이 가동을 멈췄어요. 협력사들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공급 중단 때문입니다. 저는 펜을 들고 받아 적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총리가 계속 말했어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고 국내 기업들의 증산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대화하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눈을 크게 떴어요. 대화라고요? 우리가 지나친 면이 있었습니다. 총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어요. 한국 측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유감입니다. 사과하시는 겁니까? 기자 한 명이 소리쳤어요. 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모욕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한국 측에 공급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죠. 방금 뭘 본 걸까요?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한테요.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일본 총리, 한국의 공개 사과라는 제목을 붙였죠. 총리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한국 기술 모욕은 잘못. 공급 재개 간곡히 요청.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건 패배 선언이 아니라 현실 인정이다. 기사를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가 놀랐죠. 일본이 무릎 꿇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총리 사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멈춘 공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죠. 택시를 타고 도요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죠. 공장 지대가 가까워지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트럭들이 바쁘게 오가는 시간인데 도로가 한산했죠.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을 봤습니다. 부품 운송 트럭이었어요. 하지만 빈 차였죠. 짐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직원들이었죠.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성이고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몇몇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한 남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기자인데 얘기 좀 들어도 될까요? 한 중년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얼굴이 수척했죠. 뭘 물어보시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요. 공장 멈췄어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라고 하던데요. 급여는 나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모르겠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확답을 안 해줘요. 일단 대기하래요. 언제까지 대기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30대 초반 같았어요. 제 와이프가 임신 중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일인데 병원비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급여가 안 나오면 정말 큰일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이었죠. 나이든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였어요. 곧 정년인 것 같았죠. 저는 30년 넘게 여기서 일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차 만드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들 수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서요. 삼성 없이는 안 돼요. 저는 그 문장을 메모했습니다. 삼성 없이는 안 된다. 정부가 한국 기술 비난한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알죠. 나이든 직원이 답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싸구려래요. 기술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20년 넘게 썼는데 문제 없었어요. 갑자기 왜 저급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년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현장 모르고 떠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은 안 하고요. 이제 총리가 사과했잖아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이미 공장 멈췄는걸요. 제가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허락했어요. 저는 멈춘 공장 건물을 찍었죠. 정문이 닫혀있는 모습, 주차장에 가득한 직원들 차, 담배 피우며 서성이는 사람들.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경비한테 물어봤어요. 취재 가능하냐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은 출입 통제 중이에요. 밖에서 찍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저는 담장 밖에서 공장 건물을 촬영했습니다. 거대한 회색 건물이었어요. 평소라면 소음이 들렸을 텐데 조용했죠. 굴뚝에서 연기도 안 나왔습니다. 완전히 멈춘 거였어요.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이거 기사 쓰실 거죠? 네, 쓸 겁니다. 저는 답했어요. 제발 좀 써주세요. 그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알려주세요. 정부는 큰 얘기만 하는데 현장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안 물어봐요. 꼭 쓰겠습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공장을 나와 근처 부품 협력사로 갔습니다. 더 작은 회사였어요.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사장인 것 같았죠.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기자인데 잠깐 얘기 들어도 될까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앉으시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무실이 썰렁했어요. 직원들이 안 보였죠. 직원들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집에 보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일이 없으니까요. 도요타 공장이 멈추니까 우리한테 주문이 안 들어와요. 만들어봤자 쌓이기만 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번 주 급여를 못 줄 것 같아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도 거절했어요. 업계 전체가 위험하다고 보니까요. 이대로 가면 다음 달에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직원은 몇 명입니까? 20명이요. 그가 답했습니다. 다들 가족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문 닫으면
그 사람들 생계가 끊기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누구 탓을 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정부요. 쓸데없이 한국 건드린 거요. 우리는 20년 넘게 잘 지냈어요. 한국 배터리 쓰는 게 문제 없었죠. 근데 갑자기 탈삼성이래요. 현장 의견도 안 물어보고요. 이제 총리가 사과했잖아요. 늦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거예요. 사과한다고 당장 배터리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검수 끝나려면 며칠 더 걸릴 거예요. 그동안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그의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숫자로만 봤던 게 실제 사람들의 고통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장지대가 한산했습니다. 평소라면 붐볐을 시간인데 조용했죠. 식당들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텅 비어 있었어요. 주인이 밖에 나와 서 있었죠. 손님 없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없죠. 그가 답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주 고객인데 지금 공장이 멈췄잖아요. 사람들이 안 나와요.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미노였어요. 공장이 멈추니 협력사가 무너졌고 협력사가 무너지니 주변 상권도 죽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붕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30년 일한 직원, 임신한 아내 둔 젊은 노동자, 문 닫을 위기의 협력사 사장, 손님 없는 식당 주인, 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했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차를 만들 수가 없다. 삼성 없이는. 편집장한테 보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이거 강력하다. 지금 바로 올린다. 기사가 웹사이트에 게시됐습니다. 사진과 함께요. 멈춘 공장 앞에 모여있는 직원들 사진이었죠. 그 장면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달았죠.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 현장 사람들만 피해본다. 한국한테 빨리 사과해야 한다. 저녁 뉴스에서 제 기사가 인용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외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 있어요. 화면에 제가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구나. 일주일째 아침이었습니다. 공장이 멈춘 지 닷새가 지났어요. 저는 긴급 뉴스 속보를 받았죠. 총리가 오늘 오후 특별 기자회견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소는 총리 관저였어요. 이례적이었죠. 보통은 청사에서 하는데 관저라니요.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겼어요. 노트도 여러 권 가져갔죠. 오전 내내 일본 언론들이 추측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총리가 뭘 발표할까요? 어떤 데는 추가 대책 발표라고 했어요. 또 어떤 곳은 사퇴설까지 나왔죠. 점심도 못 먹고 총리 관저로 향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몰려들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 언론이었죠. CNN, BBC, 로이터 다 와 있었습니다. 회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금방 자리가 찼죠. 저는 중간쯤 앉았습니다. 단상이 잘 보이는 자리였어요.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총리가 들어왔죠. 혼자였습니다. 장관들도 참모들도 없었어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멈췄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어요. 협력사들이 무너졌고 가정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죽이며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 배터리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총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급하다고 했고 기술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오만이었습니다. 사실을 모르는 발언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읽지 않았죠.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봤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20년 넘게 우리가 사용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특히 장관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싸구려, 저급, 기술 없음. 이런 표현들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모욕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그가 마이크에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기 시작했어요. 90도로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 기술을 모욕한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펜을 멈췄죠. 일본 총리가 세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총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배터리 공급을 재개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받겠습니다. 총리가 답했어요.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가 물었죠. 경질했습니다. 총리가 답했습니다. 어제 사표를 받았어요. 모든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총리직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총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책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결되면 거취를 밝히겠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들으셨습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죠. 아직입니다. 총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회자가 물었어요. 총리가 다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여러분의 기술과 노력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무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요. 5초쯤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죠. 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내려다봤죠. 적어놓은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한국 기술 모욕은 잘못. 진심으로 사과. 옆자리 독일 기자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일본 총리가 저렇게까지 하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회견장을 나왔습니다. 밖에 일본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방송 생중계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 앵커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총리가 세계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한 사회의 반성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패배가 아니라고요? 글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했죠.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속보가 떠 있었어요. 일본 총리 공개 사과.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죠. 댓글을 봤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처음부터 존중했어야지. 이제라도 인정한 게 다행.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본 총리 세계 앞에서 고개 숙였다라는 제목을 붙였죠. 회견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총리의 말을 인용했어요. 우리가 틀렸다. 한국 기술은 세계 최고. 진심으로 사과.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것은 패배 선언이 아니다.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편집장한테 보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완벽해. 일면 톱으로 간다.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퍼졌어요. 트위터에서 폭발적으로 리트윗됐죠. 일본이 무릎 꿇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쿄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일주일 전만 해도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을 깔봤고 탈삼성을 외쳤어요. 하지만 72시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죠. 이제 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 앞에서요. 총리 사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반응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승리 선언? 아니면 추가 요구? 오전 10시에 한국 외교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생중계로 접속했어요. 화면에 브리핑룸이 나타났죠.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차분한 표정 이었죠. 일본 총리의 사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펼쳤어요. 일본 정부가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을 환영합니다. 기술에 대한 존중은 국제관계의 기본입니다. 일본이 이를 인정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품질 검수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변인이 계속 말했어요. 안전과 품질이 확인되는 대로 공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이틀 내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추가 요구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변인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사과를 원했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거래 관계로 돌아가면 됩니다. 배상 요구는요? 다른 기자가 물었죠.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기업들이 입은 손해는 있겠지만
그것은 시장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배상 요구를 안 한다고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일본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대변인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기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국적이나 정치와 무관하게 좋은 기술은 인정받아야 해요. 우리도 일본의 우수한 기술들을 존중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절제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고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였죠. 오후에 삼성 SDI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도현 수석 엔지니어가 다시 나왔어요.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품질 검수가 완료됐습니다.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모든 제품이 기준을 통과했어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공급을 재개하겠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 총리 사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현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사과는 받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기술을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배터리는 사람을 태우는 심장입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자부심도 무겁습니다.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 문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다시는 기술을 가볍게 말하지 말라.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죠. 복수요? 김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복수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일할 뿐입니다. 좋은 배터리를 만들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걸 계속하겠습니다.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과시하지도 않았죠. 그냥 원칙으로 돌아간 겁니다. 저녁 때 첫 한국 배터리 선적이 일본으로 출발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한 화물선이었어요. 도쿄항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죠. 일본 뉴스에서 그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 앵커가 말했어요. 드디어 한국 배터리가 다시 들어옵니다. 공장들이 재가동될 수 있어요. 협력사들도 숨통이 트일 겁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화물선이 도쿄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봤어요. 항구에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배에서 컨테이너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담긴 상자들이었어요. 삼성, LG, SK 로고가 보였죠. 트럭 기사 한 명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이에요. 이거 기다렸어요. 이제 공장 돌아가겠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물었어요. 다행이죠. 그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한국한테 미안해요. 우리 정부가 너무 심하게 말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조용히 풀어줬어요. 고마운 일이에요. 컨테이너들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하나둘씩 항구를 빠져나갔어요. 공장들로 향하는 거였죠.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오후에 도요타 공장이 재가동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죠. 일주일 전과 달랐습니다.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고 있었죠. 정문 밖에서 한 직원을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봤던 중년 남자였어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억하죠. 그가 웃었습니다. 기자님이시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일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정상 가동이에요. 그가 답했습니다. 배터리가 들어와서 다시 차 만들 수 있어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좋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반성도 해요. 우리가 한국 배터리를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없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는 고마워하며 써야겠어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조용히 질서 바로 세우다라는 제목을 붙였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배상 요구 없음, 추가 조건 없음, 빠른 공급 재개. 김도현의 말을 인용했어요. 복수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을 존중하라. 그게 전부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다. 복수하지도 않았다. 그냥 질서를 바로 세웠다. 기술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다. 편집장한테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품격 있네. 이게 진짜 승리지.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성숙한 대응이다.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다. 존중받을 만하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이 도시는 패닉에 빠져 있었죠.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덕분에요. 조용히, 품격 있게, 원칙을 지키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그랜트, 마지막 기사 하나만 더 써. 뭘 쓸까요? 제가 물었죠. 교훈. 편집장이 답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쿄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죠.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차들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분위기였죠.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 자동차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도요타 신형 전기차 광고였죠. 차가 화면을 가득 채우며 달렸습니다. 매끄러운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어요. 이 차의 심장은 한국 기술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심장은 한국 기술. 광고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문구였죠.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전광판에 또 다른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닛산이었죠. 역시 마지막에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차의 심장은 한국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난 석 달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기사를 쓸 시간이었죠.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장관이 탈삼성을 선언했던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기자석에 앉아 있었죠. 한국 배터리는 싸구려 대량 생산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기술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이라고요. 익명의 메일을 받았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였어요. 삼성 공급 끊기면 72시간. 그 예언은 정확했죠. 현장을 돌아다녔던 날들도 생각났습니다. 공장 직원들을 만났어요. 트럭 기사, 협력사 사장, 식당 주인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했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김도현을 처음 봤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가 말했죠. 배터리는 부품이 아니라 심장이다. 사람을 태우는 심장이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어요.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던 날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들이 하나둘씩 멈췄어요. 직원들이 정문 앞에 모여 서성였죠. 그들의 얼굴에서 절박함을 봤습니다. 차를 만들 수가 없다. 삼성 없이는. 총리가 고개를 숙였던 순간도 선명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우리가 틀렸다고 말했죠. 세계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배상 요구도 없었고 추가 조건도 없었죠. 그냥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복수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을 존중하라.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국가 간 전쟁이 아니었다. 첫 문장을 썼어요. 오만과 겸손의 싸움이었다. 일본은 한국 기술을 얕봤다. 싸구려라고 했고 저급하다고 했다. 기술이 아니라 물량일 뿐이라고 무시했다. 그것은 오만이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항해 성명도 위협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품질 검수를 시작했다. 그리고 72시간 만에 일본 산업이 멈췄다. 현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공장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협력사들이 문을 닫았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당들이 손님을 잃었다. 도미노였다. 일본 정부는 도망치려 했다. 한국의 경제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중국과 유럽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모든 문이 닫혔다. 배터리는 아무나 못 만든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결국 총리가 고개를 숙였다. 세계 앞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우리가 틀렸다고 말했다. 한국 기술을 모욕한 것을 사과했다. 그것은 패배 선언이 아니었다. 현실 인정이었다. 한국은 품격 있게 응답했다.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추가 조건을 달지 않았다. 빠르게 공급을 재개했다. 복수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을 존중하라. 그게 전부였다. 이제 일본 거리에 광고가 나온다. 이 차의 심장은 한국 기술입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문구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심장은 한국이라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말로 깎아내려도 좋은 기술은 스스로 증명한다. 72시간이면 충분했다. 오만은 언젠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상대를 얕보고 모욕하면 결국 자기가 무너진다. 일본이 그것을 배웠다. 겸손과 품격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다. 복수하지도 않았다. 그냥 원칙을 지켰다. 그것이 더 강력했다. 기술은 결국 정직한 편에 선다. 30년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의 땀이 거짓말을 이긴다. 김도현이 말했던 것처럼 배터리는 심장이다. 그 심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오만을 이긴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다시 돌아가고 있었죠. 한국 배터리로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72시간.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오만이 무너지고 겸손이 이기기에, 그리고 기술이 정직한 편에 서기에. 이제 우리는 안다. 심장은 한국이라는 것을. 편집장한테 기사를 보냈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어요. 완벽해.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 잘 마무리했어. 고맙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심장은 한국이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감동적이다. 기술의 승리다. 한국이 자랑스럽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석 달간의 취재가 끝났어요. 처음 탈삼성 선언을 들었을 때만 해도 어떻게 끝날지 몰랐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기술은 정직하다는 것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그랜트 밀러입니다. 기자님, 저 김도현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랐죠. 김도현 씨, 네. 한국에서 전화드려요. 그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기사들 다 봤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답했어요. 마지막 기사 제목 좋더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심장은 한국.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심장이니까요. 앞으로도 잘 만들어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럴게요. 김도현이 답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심장. 그걸 잊지 않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한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실은 차들이 달리고 있을 거였죠. 심장을 품고서요. 한국